조선 후기 어느 마을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비웃는 혼례가 있었습니다. 저 집에 바보 며느리가 들어온다더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를 며느리로 삼다니 그 집도 이제 끝이구만. 온 마을이 수군댔죠. 그날 밤 시어머니가 문틈으로 본 것은 며느리가 촛불을 켜고 무언가를 빼곡히 적어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바보였단 말인가? 그리고 석 달 뒤, 빚더미에 앉았던 그 시댁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으로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시어머니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리고 바보로 소문난 며느리는 어떻게 망해가던 시댁을 살린 것일까요? 때는 조선 후기,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유씨 성을 가진 한 양반가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꽤나 이름 있는 집안이었으나 대대로 벼슬길이 끊기고 가세가 기울어 이제는 겨우 양반의 체면만 유지하고 있었지요. 집안의 외동딸 이름은 유연, 올해 19이었습니다. 유연은 어릴 적부터 남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말을 더듬거리고 대답도 느리재하였으며 무언가를 물어보면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겨우 대답하곤 했죠. 저, 그게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유연을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참, 안 됐네. 양반 딸이 저 모양이라니. 저렇게 말도 못하는 아이를 누가 며느리로 삼겠나. 아버지 유진사는 병상에 누워서도 딸 걱정뿐이었습니다. 연아, 내가 이 모양이니 네 혼처는 어찌하면 좋으냐. 아버님, 괜찮습니다. 소녀는 걱정 말으십시오. 유연의 말투는 어눌했지만 그 눈빛만은 유난히 맑고 깊었습니다. 사실 유연은 어린 시절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뒤로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또래보다 영특하다는 소리를 듣던 아이였는데 사고 이후 말이 느려지고 반응이 더뎌지자 사람들은 그녀를 바보라고 부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연의 머릿속은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또렷했고 오히려 책을 한 번 보면 거의 다 외울 만큼 기억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느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박씨 집안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뭐? 박 부자 댁에서 저 바보 아이한테 혼담을 넣었다고? 그러게 말일세. 박 부잣집 외아들 그 한량 말일세. 박씨 집안의 아들 박주는 30이 넘도록 놀기만 하는 한량이었습니다. 첩을 열어두고 술과 노름에 빠져 사는 데다 집안 살림은 돌보지 않고 재산만 축내는 인물이었지요. 그런 박준에게 제대로 된 집안에서는 딸을 시집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박씨 집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바보로 소문난 유연에게 눈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며느리라도 드려야지. 우리 아들 혼처가 어딨다고? 유진사는 고민이 깊었으나 자신이 죽고 나면 딸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결국 혼인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혼례날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구경거리를 보듯 몰려들었습니다. 저 바보 아이가 드디어 시집 가는구만. 박신의 한량하고 바보 며느리 기가 막히네. 허허. 유연은 붉은 혼례복을 입고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마치 세상 모든 것이 두려운 듯 보였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하, 이런 며느리를 들이다니 우리 집안 망신이로구나. 오라버니도 참 저런 바보를 아내로 삼다니. 하지만 유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절을 올리고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첫날 밤 신방에서 무언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첫날 밤이었습니다. 신랑 박주는 이미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유연은 홀로 친방에 남아 있었지요. 그런데 유연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먹을 갈아 무언가를 빼곡히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유연은 어릴 적부터 남달랐습니다. 9살 때 아버지의 서재에 있는 사서삼경을 모두 읽어냈고 10살에는 한문으로 된 의학서까지 이해하는 신동이었죠. 아버님, 동의보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나온 약재는? 허허, 연아, 네가 벌써 그 어려운 책을 읽다니 과연 내 딸이로구나. 마을 사람들은 유진사댁 따님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유진사댁 따님 정말 총명하다던데요. 여자 몸으로 과거를 볼 수 있다면 장원급제하겠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연이 11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감나무에 오른 유연이 발을 헛디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세게 부딪힌 유연은 사흘밤 낮을 깨어나지 못했지요. 연아! 연아! 정신 차려라! 진사날이 머리를 다쳐서 깨어나도 온전치 못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유연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유연이 아니었습니다. 말이 느려졌습니다. 무언가를 물으면 한참을 생각하다가 겨우 대답했고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했죠. 어, 어머님, 저는 괜찮습니다. 연아, 천천히 말해도 괜찮단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머리를 다친 뒤로 바보가 됐다더라. 아이고, 그렇게 총명하던 아이가 이제 혼처도 구하기 힘들겠구만.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유연의 머릿속은 여전히 또렷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고 이후에도 유연은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이 읽었지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 본 글자는 머릿속에 그대로 남았고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울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바보가 됐다고, 하지만 나는 알아. 내 머리는 멀쩡하다는 걸. 하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느릴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말이 빠르게 정리되는데 입으로 나올 때는 더듬거리고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유연은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유진사는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고 집안은 점점 기울어 갔습니다. 가진 땅을 하나씩 팔아야 했고 종들도 하나둘 떠나갔지요. 연아, 미안하구나. 아비가 무능해서. 아버님, 괜찮습니다. 소녀가 있습니다. 유연은 18이 되도록 혼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바보라는 소문이 퍼져 아무도 며느리로 삼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박씨 집안. 겉으로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넓은 기왓집에 종들도 수십 명이나 되었고 논밭도 많았지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놈들아, 또 쌀을 빼돌렸구나. 마님, 저희도 먹고 살아야. 입 닥쳐! 당장 나가! 박씨 집안은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종들은 물건을 빼돌렸고 외상장부는 뒤죽박죽이었으며 돈은 새는 독에 물붓기처럼 나가기만 했지요. 게다가 외아들 박주는 집안일에는 관심도 없이 날마다 기생집과 주막을 전전했습니다. 오늘 판에서 내가 이겼으니 슬은 내가 산다. 박도련님 역시 주머니가 두둑하시구려. 그러게 말일세 부럽소이다. 첩도 셋이나 두었고 돈은 물 쓰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소용없었지요. 이놈아, 네가 그렇게 돈을 쓰면 우리 집안이 망한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인데요. 시어머니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안에 집안이 망할 것 같았습니다. 이를 어쩐다. 며느리라도 하나 들여서 집안 살림을 맡겨야 할 텐데.
어머님, 그러게 오라버니 혼처를 빨리 정해야 한다니까요. 하지만 박준의 소문이 워낙 안 좋아서 제대로 된 집안에서는 딸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보로 소문난 유연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지요. 말 못하는 바보 아이라.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 말대꾸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할 테니. 그러게요, 어머님. 똑똑한 며느리들이면 오히려 집안일 간섭하고 난리일 텐데요. 이렇게 해서 유연과 박준의 혼인이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궁금해서 살그머니 신방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저게 뭐야? 유연은 촛불 아래에서 빠른 손놀림으로 무언가를 적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박씨 집안의 종들 명단, 재산 목록, 외상장부 정리, 그리고 집안을 살릴 계획까지. 말은 더듬거리던 그 며느리가 붓을 들자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바보였단 말인가? 아니면 우리가 속은 것인가?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연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말은 느렸지만 머리는 누구보다 빨랐고 기억력은 천재적이었으며 숫자와 글자를 다루는 솜씨는 가히 신의 경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혼인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연은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바보라고 생각했기에 제대로 된 일을 시킬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유연은 달랐습니다. 이게 무슨 아침상이 완벽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국, 밥, 반찬, 김치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도 간이 딱 맞게 차려져 있었지요. 어머님, 이거 정말 새 며느리가 한 겁니까? 글쎄다. 바보라고 했는데. 유연은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입맛에 맞으시길 바랍니다. 말은 여전히 더듬거렸지만 손으로 한 일만큼은 완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오랜 세월 살림을 해온 시어머니도 감탄할 만큼 훌륭한 음식이었지요. 이 아이가 정말 바보가 맞나? 어젯밤 글 쓰던 것도 그렇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운 좋게 잘 만들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지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유연은 시댁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에서는 종들이 몰래 쌀을 빼돌리고 있었고 이번 달에도 한 가마니는 빼돌려야지. 어차피 주인 양반은 모르잖아. 맞아. 주인 마님도 장부 제대로 확인 안 하시니까 말이야. 부엌에서는 장을 볼 때마다 값을 부풀려 적고 있었으며 오늘 장 본 것 실제로는 5냥인데 8냥이라고 적어야지. 뒷뜰에서는 깨진 농기구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안이 엉망이구나. 이래서 돈이 새 나가는 거였어. 유연은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머릿속에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유연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손에는 낮 동안 정리한 문서들이 들려 있었지요. 어머님,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냐? 들어오너라. 유연은 방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시댁의 살림 정리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며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서에는 박씨 집안의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종들 명단 30명, 각자의 임무와 급료, 논밭 목록 15곳, 각각의 크기와 수확량, 외상장부 정리, 받아야 할 돈과 갚아야 할 빚, 심지어 광에 있는 쌀과 곡식의 정확한 양까지. 너는 어떻게 이걸? 어머님, 제가 낮 동안 둘러보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유연은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종들이 물건을 빼돌리고 있고 장부가
엉망입니다. 이대로면 몇 년 안에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냐? 유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네가 정말 바보가 아니구나. 그동안 시어머니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안 살림이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돈이 새나가고 종들이 건방지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고 외아들은 집안일에 관심도 없었으니 속만 태웠던 것입니다. 네가 이걸 다 정리했단 말이냐? 예, 어머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말은 어눌하지만 머리는 천재로구나. 시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첫날 밤 문틈으로 본 그 장면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며느리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이 대화를 엿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저 바보 같던 년이 어머님께 인정을 받다니. 안 돼. 저렇게 두면 내 자리가 위험해져. 신우이는 그동안 집안에서 귀한 대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오빠는 한량이니 집안일에 무능했고 자신이 어머니 옆에서 살림을 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능력 있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처년을 쫓아내야 해. 어떻게든. 신우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종들을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부터 집안 살림은 새 며느리가 맡는다. 모두 며느리의 말을 따르도록. 예? 종들은 당황했습니다. 바보 며느리라고 무시했던 그 아씨가 갑자기 살림을 맡는다니? 이거 일이 꼬이는데? 바보라던 아씨가 장부를 관리한다고? 설마 우리가 빼돌린 거 알까? 유연은 종들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말은 더듬거렸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제대로 관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종들은 느꼈습니다. 아, 이 아씨는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해서 유연은 박씨 집안의 살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신우이의 방해, 종들의 반발, 그리고 남편 박준의 무관심. 유연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유연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유연이 살림을 맡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유연은 조용히 하지만 빈틈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쌀이 15가마니 부족합니다. 아, 아시마님, 그건 아마 쥐가 먹어서. 쥐가 15가마니를 먹었다고요? 유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더듬거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요.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매달 서너 가마니씩 사라졌더군요. 쥐가 매달 정확히 서너 가마니씩 먹나요? 그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아니면 관아에 고하겠습니다. 종들은 당황했습니다. 바보인 줄 알았던 아씨가 장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심지어 관아에 고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씨마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빼돌린 것 반만이라도 돌려놓으면 이번만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또 그러면. 유연은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씨는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같은 날 오후 유연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장 본 것 확인했습니다. 두부 20모 8량이라고 적으셨는데 예, 아시마님. 요즘 두부값이 올라서. 그런데 제가 직접 장터에 가봤습니다. 두부 20모는 5량이더군요. 앞으로 제가 직접
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영수증 없이는 돈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부어간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장 보는 돈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착복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었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모두 쫓겨나겠어. 바보인 줄 알았더니 귀신같이 다 알아내잖아.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저 아씨를 내쫓던지. 종들 사이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씨님, 새 며느리 마님이 너무 심합니다. 뭐가 어떻다는 거냐? 장부를 샅샅이 뒤지고 돈 한 푼도 빼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신우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좋아. 내가 한 수 가르쳐 주지. 신우이는 며느리를 내쫓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이리 와봐. 유연은 평소처럼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예,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 비녀가 없어졌다. 너 혹시 네가 가져간 것 아니냐? 예? 유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어머니, 제가 어제 새 며느리 방에서 수상한 보자기를 봤어요. 혹시 그 안에 뭐라고? 당장 방을 뒤져라. 아씨마님, 여기 비녀가 있습니다. 뭐? 정말? 비녀는 유연의 장롱 뒤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아가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저는 모릅니다. 정말로 모릅니다. 유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가져간 적이 없는데. 어머니, 보셨죠? 바보인 척하면서 물건을 훔쳤어요. 이제 저 바보 마님도 끝이군.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녀를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구나. 뭐가 이상하신데요, 어머니? 이 비녀 내가 며칠 전부터 찾았는데 가락지와 함께 없어졌거든? 그런데 비녀만 나왔구나. 그야 며느리가 가락지는 다른 곳에. 그리고 말이다. 이 비녀는 내가 보관하던 곳이 따로 있는데 장롱 뒤라니. 시어머니의 눈빛이 신우이를 향했습니다. 딸아, 너 혹시... 아닙니다. 제가 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눈치챘습니다. 자신의 딸이 며느리를 모함하려고 비녀를 몰래 감춘 것을 말이죠. 아가야, 미안하구나. 네가 아니라는 걸 어미가 알아야 했는데. 아닙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너를 의심하지 않겠다. 네가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신우이는 창피함과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넌 당분간 네 방에만 있거라. 며느리를 모함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그날 밤 박준이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판에서 졌어. 에이, 재수없어. 여보, 술을 너무 많이... 시끄러. 네가 뭘 한다고. 박준은 유연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바보 아내라고 생각했고 혼인도 억지로 한 것이니 관심조차 없었죠. 여보, 집안 살림이 어렵습니다. 이대로는... 집안 살림? 그런 건 여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왜 그래? 하지만 돈이 너무... 돈?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잔데. 걱정 마. 박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빚더미에 앉아있고 몇 년 안에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유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자신을 믿어주지만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힘들다. 정말 힘들어.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이 집안을 살려야 해. 유연은 눈물을 닦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종들을 관리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빚을 갚을 방법을 찾아야 했지요. 유연은 지금 온갖 방해와 모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들의 반발, 시누이의 질투, 남편의 무관심. 하지만 그녀에게는 시어머니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연의 진짜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유연이 살림을 맡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안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종들은 더 이상 물건을 빼돌리지 못했고 장부는 깔끔하게 정리되었으며 낭비되던 돈도 막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빚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연은 창고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것으로 보아 몇 년은 된 것 같았지요. 이건 뭘까? 상자를 열자 낡은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유연은 문서를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뭘까? 유연은 문서를 들고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말이 더듬거리는 것도 잊을 만큼 흥분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가야? 이 문서를 보십시오. 시어머니는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냐? 예, 확인해 봤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문서는 다름 아닌 채권 문서였습니다. 10년 전 박씨 집안은 이웃 마을의 한 부자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무려 1,000냥이나 되는 거금이었지요. 하지만 그 부자는 돈을 갚지 않고 버티었고 박씨 집안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1,000냥, 1,000냥이라니. 이 돈이면 우리 집 빚을 다 갚을 수 있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이 사람이 지금은 더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관아와도 연줄이 있어서 쉽게 돈을 내놓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이 문서가 있어도 소용없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며칠 후 유연과 시어머니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빚진 사람 김 부자도 관아에 나와 있었습니다. 박씨 댁에서 무슨 일로 오셨어? 김 부자는 여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10년 전 일이니 문서도 효력이 없을 거라 생각한 것이지요. 김 부자, 10년 전에 빌려간 1,000냥을 갚으시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요? 10년이나 지난 일을. 그리고 증거라도 있어? 증거? 여기 있어! 시어머니가 채권 문서를 내밀자 김 부자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이게 정말 10년 전 문서인지 어떻게 아오? 위조한 것 아니요? 김 부자 말에도 일리가 있어. 10년이나 지났는데. 바로 그때 유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관리 나으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보시오. 대명률에 따르면 채무 관계는 15년까지 유효합니다. 10년은 아직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관리가 놀란 눈으로 유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자가, 그것도 젊은 여자가 법률을 논하다니. 그리고 이 문서에는 김 부자님의 도장과 서명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 중인으로 섰던 이씨 성을 가진 어른이 아직 살아계십니다. 유연은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법조항을 설명했습니다. 문서의 진위는 중인께 확인받으면 됩니다. 또한 대명률 제308조에 따르면 채무를 갚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계집이 감히! 조용히 하시오! 정말로 대명률 제308조가 그러하오? 관리가 옆에 서기에게 물었습니다. 예, 나으리. 확인해보니 그 여인의 말이 맞습니다. 관리는 유연을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어디서 법률을 배웠어? 책으로 배웠습니다, 나으리. 김 부자는 당황했습니다. 설마 이 젊은 여자가 법률까지 꿰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김 부자,
증거가 명백하니 돈을 갚는 것이 좋을 것 같소. 하지만 만약 갚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더 높은 관하에 상소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 부자님도 불리하실 겁니다. 김 부자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돈을 갚겠어. 관아를 나서며 시어머니는 유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야, 네가 법률까지 알고 있었구나. 어릴 적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됐습니다. 바보라고 너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놀랄까. 괜찮습니다, 어머님. 중요한 건 집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온 것은 정말 하늘이 내려준 복이구나. 그날 저녁 박준이 마을에서 소문을 듣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인, 당신이 관아에 가서 천냥을 받아냈다는 게 정말이요? 유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여보. 그리고 법률까지 안다고? 조금 압니다. 박주는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바보라고 무시했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똑똑했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바보라고 생각했소.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박주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앞으로는 내가 도와주겠소. 무엇을 하면 되겠소? 유연은 남편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지요. 여보, 술과 노름을 줄여주세요. 그것만 해주셔도 큰 도움입니다. 알았소. 앞으로는 집안일에 신경 쓰겠소. 유연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유연은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 어머님도 날 믿어주시고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어. 이제 정말로 이 집안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천냥을 받아낸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유연은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집안을 조금씩 정비해 나갔습니다. 박씨 집안은 서서히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장부자가 찾아왔습니다. 장부자는 김부자의 친구였고 유연이 법률로 김부자를 제압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지요. 박씨댁 며느리가 어디 있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들어보니 며느리가 똑똑하다던데 내게도 한번 실력을 보여주시오. 유연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당신네 집 동쪽 논을 사고 싶소. 여기 계약서가 있어. 장부자가 내민 계약서를 보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 논 절반이 아니오. 그렇소. 값은 푸짐하게 쳐주겠어. 300냥이요. 300냥? 그 논들은 적어도 800냥은 받아야. 요즘 땅값이 떨어졌어. 300냥도 많이 주는 거요. 아니면 내가 관아에 말해서 당신네 집이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어. 유연은 조용히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고 확인했지요. 그리고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 이유가 뭐요? 이 조항 보십시오. 논을 판 후 3년 내에 물길이 막혀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게 어쩌다는 거요? 장부자님 댁에서 이미 위쪽에 큰 저수지를 만들고 계시죠? 장부자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 저수지가 완성되면 우리 논으로 가는 물길이 막힙니다. 그러면 논은 쓸모 없어지고 장부자님은 헐값에 좋은 땅을 사는 겁니다. 뭐? 뭐라고? 이 계집이 어찌 그걸 알았단 말이냐? 장부자는 당황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젊은 여자가 꿰뚫어 본 것입니다. 장부자님, 만약 정당한 값으로 사시겠다면 800냥을 주십시오. 그리고 물길 막는 조항은 빼십시오.
계집이 감히. 아니면 저희도 관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부자님이 물길을 막아서 다른 사람 땅을 망치려 한다고. 네가 증거라도 있느냐? 저수지 공사 설계도 이미 확인했습니다. 관가에 제출된 설계도와 실제 공사가 다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장 부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여자는 저수지 공사까지 미리 조사해둔 것이었습니다. 크, 좋다. 이번엔 네가 이겼다. 하지만 두고 보자. 장 부자는 화가 나서 일어났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연히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지요. 가자! 장 부자가 떠나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아시마님 만세! 아가야, 정말 대단하구나.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들었어? 박씨댁 며느리가 장 부자를 이겼대. 바보라던 그 며느리가? 믿을 수 없네. 바보가 아니라 천재였던 거야. 법률도 알고 계산도 귀신같이 하고. 예전에 유연을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씨 집안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가야, 정말 고맙구나.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은 진작 망했을 거야. 부인,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내가 미처 몰랐소. 유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 집안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아무도 너를 바보라고 하지 않을 거야. 모두가 네 지혜를 존경할 것이다. 박씨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빚은 모두 갚았고 곡식은 창고에 가득했으며 장부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종들은 성실하게 일했고 남편은 술과 노름을 끊었으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했던 집안이 이제는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연은 모든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바보로 시작했지만 지혜로 집안을 살렸고 모두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박씨 집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유연에게 조언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집안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 되어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유연과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아가야,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를 기억하느냐? 예, 어머님, 물론 기억합니다. 그때 나는 네가 바보라고 생각했지. 혼례 날부터 너를 무시했고 비웃었단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너는 말은 느렸어도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고 머리는 누구보다 총명했구나. 어머님, 그날 밤 네가 촛불 아래에서 글을 써던 모습을 봤을 때부터 알았어야 했어. 너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야. 그리고 시어머니는 유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안 됩니다. 아니다, 연아. 내가 너에게 사과해야 한다. 너를 바보라고 무시했던 것, 너를 믿지 못했던 것, 정말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이해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너는 정말 하늘이 우리 집안에 내려준 복이야. 너 덕분에 우리 집안이 살아났고 내 아들도 사람이 되었단다. 시어머니는 유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연아. 정말 고맙다. 사랑채에서는 박준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술과 노름에 빠진 한량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유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부인, 이 장부 좀 봐주시오. 내가 제대로 정리한 것 같소? 예, 잘하셨어요, 여보. 박주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 나는 정말 바보였소. 당신의 진가를 몰랐으니 말이오. 아닙니다, 여보.
아니요. 나는 당신을 바보라고 무시했고 술과 노름에 빠져 집안을 망쳤소. 하지만 당신은 아무 말 없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았소. 박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소. 우리 함께 이 집안을 지켜나갑시다. 예, 여보, 고맙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시댁 며느리 정말 대단하지 않소? 그러게 말일세. 바보라고 비웃었는데 알고 보니 천재였어. 말은 느려도 마음과 머리는 누구보다 빠른 분이야. 우리 딸도 저런 며느리 같으면 좋겠어. 예전에 유연을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과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유연은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바보라는 소리를 평생 들으며 살았어. 하지만 이제 알아.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다가와 유연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머님, 저는 행복합니다. 이 집안이 다시 일어섰고 모두가 저를 인정해 주시니까요. 우리가 너를 인정하는 게 아니란다. 네가 스스로 증명한 거지. 저녁상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준, 그리고 유연. 모두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자, 다들 들으시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건배를 합시다. 무슨 특별한 날입니까, 어머니? 우리 며느리가 이 집에 온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란다. 어머님, 1년 전 바보라고 소문난 며느리가 왔소. 하지만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어. 그녀의 지혜로 우리 집안은 다시 일어섰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은 하나가 되었소. 모두가 유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아, 정말 고맙구나.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되어주어서. 부인, 고맙소. 고맙습니다. 모두. 유연은 말이 어눌했으나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고 겉으로는 바보 같아 보였으나 속으로는 천재였으며 말은 느렸지만 마음과 손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의 가치였습니다. 유연은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소리 없이 드러나며 진정한 능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